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목요일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거래에도 뉴욕 증시는 좋았습니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지고 있는 우리 뉴욕 증시인데요. 지금 월요일에 충격을 딛고 반등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호실적이 나타나고 있고요. 경제 재개 수혜주들도 지금 어제는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크루즈주와 항공주 모두 강세를 보인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국채 금리 역시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장중에는 1.3%대까지 오름세를 나타내다가 마감 기준으로도 1.3%에 가깝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마감은 어떻게 했는지 3대 지수의 마감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지수, 나스닥 지수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83%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34,798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외주와 S&P 500지수 역시도 0.82%의 오름세를 나타내줬고요. 나스닥 지수도 1%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14,631선의 종가를 형성해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 역시도 이 훈풍을 받고 갭상승 출발했는데요. 어제도 상승 출발은 했지만 하락으로 마감한 만큼 마감까지도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상황은 좋지 못합니다. 다시 또 최다 기록을 경신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를 살펴보시면 1,800명이 넘어갔습니다. 1,842명으로 나타났는데요.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개인별 방역 수칙도 꼭 준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떤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코스피 시장 강하게 움직여줍니다. 0.79%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241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 코스닥 시장도 0.66%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49선, 1,050선 조금 아래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물지수가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0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430선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에서 등락하는 종목수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557종목은 오르고 있지만 254종목은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이어서 보시면 844종목은 상승하고 있지만 461종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는 우리 시장의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801억 원, 또 기관 투자자는 1,860억 원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만이 2,709억 원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을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떤 수급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기관과 개인은 덜어내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홀로 그 물량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84억 원, 또 개인 투자자는 429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870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코스피 시장 1위부터 10위 종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10위 종목 내에서는 빨간불을 켜낸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3% 넘게 상승을 해주면서 우리 시장의 반도체 주들에도 훈풍이 불어왔습니다. 우리 시장 반도체 주들 투톱인 종목 모두가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주가 상승률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1.02%까지 올라가 줍니다. 79,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2위에 위치한 SK하이닉스 1.71%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1만 9천 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도 실적을 발표를 해줬습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줬고요. 매출액의 경우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5개 분기 연속 매출이 오름세를 나타내주고 있고요. 5거래일 만에 지금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2% 강하게 올라주면서 43만 7,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도 1%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0개 종목 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만 지금 파란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제 유가도 70달러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오일의 주가도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S-오일의 주가를 보시면 1.9%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96,300원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호텔신라에서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직접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상승률을 가지는지 보니까요. 4.46%, 57%까지 올라주고 있습니다. 96,7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77%, 2.99%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 매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호재를 받고 24,000원 정도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보시면요. 시총 10개 종목 내에서는 지금 엇갈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시총 2위에 자리한 카카오게임즈의 상승률은 오늘도 대단한 모습입니다. 오딘의 흥행에 힘입어서 지금 4.98%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지금 오늘까지, 어제까지 52% 넘게 상승을 했고요. 지금 52주 신고가도 터치하면서 92,800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SK머티리얼스도 요즘에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증권사 중에서는 목표가를 50만 원대까지 잡은 증권사도 있습니다. 지금의 주가는 4.07%까지 급등해주면서요. 44만 4,8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랑풍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에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 주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74%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가 주면서요. 아래 꼬리를 조금 단 양봉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15,050원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전약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샤페론이 누세핀을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유럽에서 임상 이상을 유효성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국전약품의 경우에는 샤페론의 코로나19 치료제 후보 물질과 관련된 부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17.49%, 34%의 오름세 나타내주면서 8,130원, 2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종목 첫랩입니다. 역시나 가격 제한폭까지 가득 올라가 있습니다. 29.9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64,2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이 첫랩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첫랩의 최대 주주가 CJ제일제당으로 변경됐다는 공시로 나와 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하는 업종들을 먼저 순서대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잘 가고 있는 만큼 대다수의 업종에선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요. 보험 업종이 잘 가고 있습니다. 1.56%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업도 1.28%의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통신업도 1%대 강세를 보여주고요. 증권업과 전기전자 업종도 전거래보다 잘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면에 하락하는 종목들, 업종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하락하는 업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의료 정밀 업종은 그래도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2.19%의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섬유 의복 업종도 0.84%의 내림세가 나타납니다. 기계와 의약품, 종이 목재 업종도 약보합권에 들어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들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상승률에 힘입어서 업종 지수에서도 지금 반도체 업종이 가장 잘 가고 있습니다. 3.13%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IT 하드웨어와 디지털 컨텐츠, 섬유 의류, 비금속 업종도 1%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전거래보다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업종들을 하나씩 보시면요. 종이 목재 업종이 1%대 하락률 기록 중이고요. 일반 전기전자와 제약 업종도 빠지고 있습니다. 운송장비 부품과 의료 정밀기기도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외국인들은 어떤 수급 양상을 펼치고 있는지 상위 3개 종목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카카오게임즈와 SK머티리얼즈, LX세비코는 순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에코프로와 위즈윅 스튜디오, 한국 BNC는 순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은 저와 함께 보셨고요. 자세한 분석은 전문가님 모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바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송범선의 오전장 분석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오전장을 분석해 주실 송범선 수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요즘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가지고 네. 진짜 밤에 잠이 안 오고 아, 그래요? 네. 진짜 이 냉방기기 빼고는 거의 네. 살 수 없는 지경입니다. 진짜. 그렇죠. 근데 힘듭니다. 사실 저는 네. 더위를 그렇게 많이 타지는 않아서인지 네. 어제도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 나가서 산책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그 맨발로 이제 막 돌을 밟고 있었는데. 맨발로 밟아요? 네네. 야, 네, 그런데 지압하시네. 네, 지압 그 여의도 공원에 가면 있거든요. 네. 어딘지 알아요, 거기. 네, 호수 앞에. 네, 호수 앞에도 앞에. 있고 조금 더 뒤쪽으로 가도 있는데요. 네. 네네. 옆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아가씨가 대단하다고. 아, 진짜요? 네. 야,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더위를 그렇게 많이 타지 않지만 더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여름과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오름세를 보이고 또 내림세를 보이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전문가님께서도 밤잠 이루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도 네. 이제 산책을 하는데 여의도 공원은 너무 더워서 못 가겠고. 진짜요? 그럼 어디로 가세요? 저기 IFC 쪽에 시원해가지고. IFC는 실내가 항상 시원하죠. 네, IFC 쪽에서 이렇게 잠깐 걸어 다녀요. 좀 약간 네. 거기는 좀 가기가 무서운 게 실내잖아요. 혹시나 네. 싶어서 코로나, 웬만하면 코로나, 실외로 거리두기 아주 많이 해서 걸어 다니고 조심해야죠. 있습니다. 오늘 또 1,800명 넘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제 네. 청해부대에서 그러니까요. 저기 이집트 쪽에서 뭐 이렇게 왔는데 외국에서 네. 왔는데 아덴만에서 왔는데 거기서 200 몇 명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야, 이거 대단합니다. 이거 너무 심각한 거. 2,000명 넘을 것 같아요. 네, 이러다가 진짜 정말 네. 너무너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더욱더 겁이 나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대선 얘기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 주자들 요즘에 공약이다라고 하면 이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는 게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이제 대선 후보들의 건설 공약들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전문가님. 확실히 부동산이 대선 주자들의 핵심 공약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삶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또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집값 때문에 젊은 층이 또 많이 고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공약을 내서는 뭐 국무총리라든가 아니면은 대선 쪽에서 내서는 게 공공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공급을 많이 하겠다. 결국은 공급을 많이 하면은 수요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권과 여권 다들 말이 많은데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반값 아파트법 부활을 통해서 공급 확대를 내걸었고요. 네. 또 그 같은 야권에서 유승민 전 의원도 수도권의 민간 주택 100만 호를 공급 내걸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보시면요, 많은 좋은 집 충분 공급 공약을 내세운 게 이제 박용지 의원 내세웠고, 그밖에 또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공공주택 임대주택으로 100만 호를 하고 또 빌려주는 거죠. 임대주택 LH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임대로 빌려주는 거, 장기간 빌려주는 거고, 전세나 월세를 빌려주고, 또 공공 분양주택 LH 만들어서 이 아파트나 주택을 만들어서 그냥 분양해서 사라고 파는 거죠. 이게 30만 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130만 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대주택이 더 3배나 많은 편인데요. 어쨌든 임대주택도 장기 임대주택이니까 그렇게 막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어쨌든 전국적으로 기본주택 확대 이런 네. 다양한 그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시장을 공략하겠다 해가지고 민심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행보에 따라서 건설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이 부동산 대책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상당히 또 주목을 받는데, 어쨌든 지금 건설주들이 상당히 또 여러 가지 모멘텀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KRX 건설 지수가 782.95로 마감했는데요. 최근 이게 꾸준하게 상승을 보인 겁니다.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서 1년 넘게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2015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 현재 나타나고 있어서 건설주들 여러분이 대부분 잘 아시는 현대건설이라던가 GS건설, 대우건설 등등 많은
삼성물산 많은 종목들 대부분 좀 약간 좋은 방향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설사들의 매출을 살펴보니까요. 최근에 감소하는 추세라고요. 네, 매출이 좀 감소를 했는데요. 국내 상장 건설사들 55곳의 매출을 보니까요. 네. 2017년 111조 원에서 지난해 94조 원으로 오. 좀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감소를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요, 매출은 감소를 했지만 매출 총 이익률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오. 2013년 5.4%에서 지금 지난해 작년에 이제 12.3%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요, 매출은 전체적인 이 규모는 약간 작아졌는데 네. 그 안에서 내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이익, 순이익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네네네. 비용 처리 다 빼고 뭐 남는 돈,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냐인데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올라갔다. 내실은 탄탄해졌다. 네, 내실은 네. 좀 더 좋아졌다. 전체 규모는 약간 좀 줄어든 뭐 이런 경우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국내 분양 물량을 좀 보시면요, 2018년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계속 떨어져서 2018년에 제일 최악이었어요. 바닥을 찍었다가 지금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조금씩 늘어나서 작년에 2020년에는 23만 4천 세대까지 회복했고 올해는 27만 세대로 분양 물량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양 물량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신규 아파트를 지은 거죠. 네. 신규 건설 주택을 지어가지고 하니까 건설사들은 주요 이렇게 뭐가 나오려면 매출이 나오려면은 새로 뭔가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참 신기한 게 이제 기존에도 다 집에 살고 있는데 네. 집에 살고 있고 지금 집이 없는 사람들도 무주택자도 굉장히 많은데 뭔가 또 새로 지어요. 네. 항상 새로 지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빈집들이 많아집니다. 빈집들. 옛날에 오래된 집들은 이제 버리고 가고 이제 사람이 안 살게 되고 새로 지은 아파트나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그래서 빈집이 많아져서 야, 지방 소멸이란 말이 점점 피부에 와닿고 있습니다. 이 지방에는 점점 특히 막 시골 쪽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도시도 최근에 도시도 지방 도시들, 대도시들도 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거 봤는데 부산시에도 인구가 조금씩 젊은 층이 조금씩 줄어든다고. 네, 많이 줄었다고. 많이 줄어든다고 네. 하죠. 그래서 젊은 층들 왜냐하면 부산도 물론 뭐 제2의 수도인데 우리나라 제2의 수도인데 아무래도 서울로 사람들이 자꾸 오고 싶어 하니까 서울로 오고 싶어 하니까 부산을 젊은이들이 떠나가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네. 젊은이들이 뭐 많아야지 거기서 뭐 결혼도 해서 애도 낳고 해서 그쪽에서 많이 애들이 크잖아요. 네. 근데 자꾸 젊은 층들이 서울을 좋아하니까 일자리도 서울이 제일 많잖아요. 저 일자리가 사실 부족한 게 부산은 좀. 네, 부산이 일자리가 좀 부족하다 뭐 그런 얘기 살기는 좋거든요. 살기는 좋다고 네. 들었어요. 쾌적하고 바다도 있고 한데 네. 그러니까 관광 산업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들 관광 산업에 종사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야, 제2의 수도인 부산도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데 네. 다른 뭐 대구든 뭐든 간에 다 뭐 광주든 다 줄어들 것 같아요. 다 줄어드는데 이게 대도시들, 지방 대도시들도 지방이 점점 줄어든다. 이거는 뭐냐면요. 새로 뭔가를 서울, 뭐 경기도 쪽에 새로 아파트를 지으면 그쪽을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사들이 자꾸 이렇게 뭔가를 짓습니다. 지으면 또 오거든요, 사람들이. 이사를 다니니까. 그래서 지방의 집들이 약간 빈집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도 약간 부동산 정책적으로 우리가 이제 새로 대선 후보가 뭔가를 공약을 내서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건설사들이 버티는 게 자꾸 뭔가 지으면 자꾸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분양 시장이 계속해서 버틸 수 있고 활성화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고 건설사들은 아직까지 미래가 있다. 여러분이 뭐 건설사 이제 지을 집도 없는데 왜 자꾸 올라가냐 이거 이렇게 반문하시는 거를 제가 이렇게 반론으로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건설사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건설사들 중에서도 메이저 건설사가 아무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뭐 이렇게 아파트도 보면요, 네. 그 대규모 단지를 이루는 아파트가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아파트 한 채만 이렇게 짓는 아파트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한 채만 짓는 이렇게 아파트 한 채나 두 채만 이렇게 지어 올리는 약간 오피스텔처럼 아니면 주상복합단지 요거는 중소 건설사들이 많이 짓거든요. 근데 이런 건설사들은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상 부도가 잘 나요. 이상하게. 물론 잘 되는 경우도 많아요. 뭐 중소 건설사들 무시하는 건 아닌데 아파트가 이렇게 건설했다가 부도 나버리면요. 중간에 막 이렇게 만약에 이 25층, 30층까지 높였는데 막 17층까지 짓다가 부도 나면 멈춰버리는
그렇게 되면 거기 투자한 손실금도 어마어마하죠. 그거를 주주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 또 건설사의 특징이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요. 대형 건설사들도 부채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건설업의 특징이다. 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대형 건설사가 맞겠다라는 측면에서 뭐 현대건설, 뭐 GS건설 뭐 등등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대건설 한번 차트 볼게요. 네. 현대건설 보시면요. 이렇게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긴 했지만 이게 월봉으로 좀 보시면요. 예전에 1994년에 건설 붐이었어요. 그러니까 건설주들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80년대, 90년대 유행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올랐다가 사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럼 2000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를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2000년 이후로 2007년까지 부동산 붐이 일었다가 좀 다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좀 오지 않겠나 이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건설 하면 뭐 현대 힐스테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들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뭐 GS건설도 마찬가지. GS건설도 많은 그 증권사들에서 GS건설을 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GS건설 그러면요 지금 이 종목인데요. 2007년에 피크를 찍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현대건설하고는 좀 측면이 다르죠. 현대건설은 9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아무래도 그때 이제 정주영 회장과 예전에 이제 그 이명박 전 현대건설 회장이 있을 때 그때 가장 현대건설 피크였고 GS건설은 2007년에 가장 올랐다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2007년에 건설주들이 또 많이 올랐어요. 이때는 이제 포스코도 그때 많이 올랐고 중후장대형 산업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그때 피크를 찍었던 게 GS건설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GS건설과 현대건설 또 그리고 뭐 삼성물산 등등은 이 해외 수주도 많이 합니다. 해외 수주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대우건설 한번 볼게요. 대우건설 보시면 이것도 2007년에 그때 건설 붐을 타서 올랐다가 지금 좀 떨어졌는데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떨어지긴 했는데 지금 이게 대우건설이 매각됐더라고요. 최근에 대우건설이 매각돼가지고 다른 회사에 매각돼서 대우건설이 원래 매각되면요 그 돈이 확 들어오잖아요. 회사가. 그래서 인수자보다 피인수자가 더 좋죠. 근데 대우건설 역시 뭐 푸르지 아파트라던가 여러 아파트들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매각돼서 돈이 확 들어오면요 앞으로 더 뭔가 자금력이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대우건설 최근의 흐름은 좀 약세긴 한데 현대건설은 강세인데 지금 예전에 약세였죠. 근데 지금 이거 매각돼가지고 돈이 확 들어옵니다. 인수합병 되면서. 그러면서 돈이 확 들어오면 다시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우건설의 뭐 푸르지 아파트 등등은 그래도 그 인지도 브랜드 네임이 있으니까 그래도 또 웃긴 게 대우건설이 중소형 건설사한테 인수됐어요. 그 중소형 건설사가 그렇게 아파트 브랜드 네임이 없었거든요. 근데 대우건설 그래도 푸르지오라는 브랜드 네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중소형 건설사 이 대우건설을 앞세워서 뭔가를 시도하게 되면은 뒤에서 자금력을 지원해서 대우건설이 좀 더 앞으로 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반등의 뭔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건설사 보고 있습니다. 네, 대선 후보로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건설주들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을 좀 더 관심 가지면 좋을지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주제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HLB를 좀 살펴볼게요. 미국 자회사인 엘레바의 대표이사가 바뀌었죠. 이 새로운 대표는 어떤 인물인가요? 네, HLB가 이제 굉장히 혁신적인 뭔가 바뀌고 있습니다. 네. HLB 그러면요 자회사인 엘레바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엘레바가 이제 미국에 있기도 하고 네. 또 여기 이제 직원들이 다 미국인들, 외국인들 위주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뭔가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하기에 네. 이 HLB는 그래도 한국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엘레바를 거쳐서 뭔가 루트를 판매하고 약간 그런 미국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바뀌었는데 케이트 맥킨리 부사장을 신규 대표이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네. 케이트 맥킨리 역시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이라서 굉장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대표이사였던 알렉스 김은 이제 엘레바 이사회 의장으로서 경영 지원을 맡게 됩니다. 자, 그래서 HLB와 가교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게 알렉스 김이잖아요. 네. 알렉스 김이다 보니까 김 씨가 그래도 한국 성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통 외국인을 그냥 바꾼 거예요. 완전 외국인으로 100% 케이트 맥킬리는 완전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뭐 사진도 보시면요. 그냥 외국인이에요. 그냥 100% 백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바꿨고 어쨌든 케이트 맥켈리 대표가 이제 미국 툴사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제약사 에브비에서 항암제의 판매 기획과 마케팅 업무를 총괄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중요한 게 여기서 에브비에서 항암제 판매 기획을 했다는 겁니다. 네. 항암제, HLB의 가장 주 판매력은 항암제입니다. 항암제. 표적 항암제, 뭐 리보세라닙, 그렇죠. 항암제인데 여기 이분이 이제 기존에 예전에 미국 제약사에서 항암제를 기획을 했기 때문에 마케팅 업무 등등을 판매 기획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거를 항암제로 HLB가 있는 이걸 또 판매를 좀 잘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미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HLB가 이 리보세라닙 잘 만들어 요거를 미국 쪽에 판매를 더 잘해가지고 매출 올리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대표이사가 바뀐 만큼 엘레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엘레바에서 이제 신임 대표 선임했던 이 맥킬리 대표가 네. 앞으로 리보세라닙 표적 항암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암제 쪽에 뭔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을 뭔가 중점적으로 파고들 것 같아요. 자, 그 밖에 파클리탁셀 3세대 계량 신약의 아필리아가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요. 아필리아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인데 아필리아 뭐냐? 라고 하시면요. 이 파클리탁셀 3세대 계량 신약인데 또 그럼 파클리탁셀이 뭐냐라고 하실 텐데 요거는 이제 여성성 질환, 그러니까 뭐 유방암이라던가 난소암 등등의 항암제예요. 이거 역시 항암제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유방암이나 난소암 쪽에 여성성 질환들의 항암제를 맡고 있는 게 또 파클리탁셀이다. 이거의 계량 신약의 주요한 게 또 아필리아다라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아필리아는 또 그 밖에도 그 에이즈라던가 이런 것들도 뭐 여러 가지 개발을 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뭔가의 바이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맥킬리 이 대표가 새로 취임한 대표가 이 리보세라니까 아필리아 이 쌍두마차를 미국 쪽에서 박차를 뭔가 말 두 마리를 이렇게 채찍질을 잘 해가지고 쌍채찍질을 해가지고 박차에서 뛰어나가지 않을까. 저는 뭐 굉장히 또 잘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엘레바는 또 HLB의 대표적인 자회사이기 때문에 공시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HLB 자회사 이렇게 쭉 목록을 보면요, 엘레바가 최상위권에 떠 있습니다. 자회사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엘레바가 공시에서도 분기보고서, 사업보고서도 최상위권에 HLB 핵심적인 그런 판매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는 자회사에는 지금 호재성 이슈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시장으로 좀 돌아와 볼게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소식이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HLB의 공매도가 또 대폭 늘었다고요? HLB의 공매도가 또 늘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근데 얼마 전에 이게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 뭡니까, 한투현에서 그러니까요. 그 버스 대절해가지고 HLB 한국판 게임스탑. 게임스탑 사건을 만들어서 게임스탑이 K스탑 막 이렇게도 불렸죠. K스탑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제 게임스탑이 이렇게 막 주가 막 공매도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그 강제로 끌어올린 거잖아요. 한꺼번에 매수해가지고 요거 해가지고 HLB 공매도 세력을 타도하자라고 했는데 야, 이 힘싸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이제 그 사건이 있었던 게 저번 주였는데요. 저희도 주제로 한번 다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논란이 됐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공매도가 20일, 그러니까 어제랑 엊그제 보면요, 공매도 더 늘어났어요. 공매도 세력이 이제 야, 니네들 뭐 그날 한날 1시에 3시에 딱 이렇게 동시에 2,200명이 한꺼번에 매수를 했거든요. 한꺼번에 매수했는데 공매도 세력도 집결했어요. 이렇게 이 매수 세력이 2,200명이 한투현 통해서 이렇게 집결했는데 공매도도 더 야, 우리도 집결하자. 그래서 우리가 매도로 주가를 더 떨어뜨려 버리자. 해가지고 야, 이게 무슨 20일 날 HLB가 16만 5천 주 공매도가 진행됐는데요. 거래 대금은 무려 56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또 떨어졌어요. HLB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공매도가 지금 뭐 화면에 보시다시피 1위잖아요. 이게 이상해요. 지금 이걸 타도하려고 했는데 공매도도 지금 이상하게 또 집결해서
우리의 힘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잔고 수량이 굉장히 차이도 많이 나요. 그쵸. 이게 다음 엄청 일시엔 시즌보다도 너무 많이 네, 차이가 시즌보다도 나거든요. 비중도 네. 높고 뭐 여러 가지 잔고도 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공매도가 이제 지난 19일 날 14만 주로 나타났는데요. 20일 날 또 16만 주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잔고 금액도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네. 잔고 수량도 이렇게 늘어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매도 과열 종목에는 지정되느냐? 근데 아직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코스닥에서 시장에서 1위 공매도 기록으로 HLB가 자리 잡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뭔가 게임스탑 사건처럼 네. 그때 2,200명 모였는데 이번에는 진짜 1만 명 이상 뭔가 모여야 되지 않겠나. 네. 여러분들 한번 힘을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 HLB입니다.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지금 힘이 좀 생겨가지고 네. 공매도가 또 계속해서 자기들끼리도 뭔가 이 네트워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세력이 야 나 좀 도와줘 그래서 이 세력 막 끌어들이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아니면 뭐 개별적으로도 더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아무튼 공매도 이렇게 쌓이면은 또 풀리는 날이 오게 돼요. 왜 그러면요 공매도가 이제 무한정 기간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뭐 상환 기간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얘네가 계속해서 이렇게 공매도도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기 때문에 이자를 내는 게 있어요. 이자 중간에 그러면 이자 상환 부담이 있어요. 이자도 그래도 그걸 계속 뭐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부담스러워요. 금액이 커지면요.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돈 대출도 그렇잖아요. 대출도 뭐 대출 우리가 은행에서 개인 대출 해가지고 언젠가는 대출을 다 갚게 되잖아요. 공매도도 주식을 빌린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갚는 날이 옵니다. 근데 그 오는 날이 도대체 언제냐라는 측면이 가장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한투현에서 이제 2,200명 했는데 그게 이제 시초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시초점. 이제 한 번 시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투현 얘기 들어보니까 8월 그 광복절 때까지도 계속 뭔가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뭔가 시도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점점 늘어날 것 같아요. 홍보도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이 2,000명대가 이제 10,000명, 20,000명대로 되면은 다시 한번 공매도 세력 꺾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불어서 자회사인 엘레바의 신규 맥켄리 대표 역시 굉장히 의욕적으로 표적 항암제의 판매 기획 그리고 마케팅의 달인이기 때문에 새로운 달인을 영입했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 매출이 엄청나게 리보세라닙이 올라가지 않을까. 아필리아도 판매가 올라가잖아요. 미국 쪽에서. 그러면은 결국은 또 이게 매출이 올라가면요. 매출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주가도 이렇게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정비를 하니까 나중에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때 이제 공매도 세력이 결국은 앞발을 들게 됩니다. 공매도 세력이 앞발을 그러네요. 들고 네. 항복을 하게 되는 지금 보는 저렇게 것처럼 이제 나와 있네요 또. 네, 주주들이 이제 K스탑 운동으로 이제 또 다시 한번 벌이면요. 매출이 올라가니까 공매도 세력이 결국은 항복하게 되는 그날 여러분이 진짜 개미로서의 뭔가 자유의 날, 독립의 날을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날이 광복처럼 왠지 그 8월 15일 광복절 전후로 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한투현에서 그걸 기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자세히 찾아봤거든요. 네. 광복절 날, 그 8월 15일 날 전후까지는 진짜 총력을 다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엘레바 대표 바뀐 것도 그렇고 뭔가 혁신이 확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 물론 100%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HLB 지금 살펴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고 또 우리 시장에서는 공매도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한번 참고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송범선의 종목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서 한 종목을 선정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제이리님께서 댓글을 주셨습니다. 요즘에 자이언트 스텝 메타버스다 뭐다 해서 뜨는 것 같은데 신규 매수는 어떨까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오늘 자이언트 스텝은 98,000원에 시작해서 지금은 주가 꽤 많이 빠졌습니다. 93,100원, 2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네, 너무 많이 올랐다. 너무 많이 올랐다. 네. 네,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자이언트 스텝 기존 주주님이 싫어할 텐데요. 네. 뭐 저는 제 소신껏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네. 이 종목이
사실 그 메타버스는 상당히 좋아요. 메타버스는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요즘 근데 이제 그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문제고 네. 요즘 메타버스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건 팬미팅, 가수들 팬미팅이라던가 콘서트 이런 것도 그렇고 최근에 나훈아 콘서트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취소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천하의 그 나훈아 씨도 콘서트가 취소되는 진짜 팬들 네. 골수 팬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몇십 년 동안 팬들 그러니까 그분들 강력하게 밀었는데도 이번에 취소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후의 보루였던 나훈아 가수도 취소해서 지금 아이돌들도 대부분 온라인 콘서트를 많이 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의 힘을 입게 됩니다. 로블록스라던가 자 그리고 요즘 대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요. 이 원래 회의장에 이렇게 모아놓고 교육을 하잖아요. 네. 교육 이렇게 해서 인사 교육이라던가 이런 거 하는데 재밌는 게 요즘은 대기업도 이제 만약에 신규 사원들 많이 뽑잖아요. 처음에 대기업들은 50명, 100명 이렇게 뽑는데 한꺼번에 들어와서 회의장에 들어와서 하면 코로나 감염된다고 어떻게 하면 그 로블록스 같은 거 제페타 이런 거 네이버 제페타 이런 거 활용해서 거기서 이제 만나가지고 마인크래프트 이런 데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캐릭터로 만나가지고 거기 회의장을 꾸며놔가지고 가상세계로 회의장에서 누가 강연을 하고 교육을 해서 이렇게 하는 화면을 하고 이렇게 시상식까지 하게 되는 교육생한테 이런 뭔가 과제도 준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자이언트 스텝의 기술력이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 사실 메타버스 대장주로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이런 것들이 시각 특수효과 VFX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덱스터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많이 올랐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덱스터, 말체라 그리고 위즈윅 스튜디오 등등이 메타버스의 주도주들이잖아요. 네. 테마주들. 근데 그 중에서도 자이언트 스텝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86%나 최근에 7월에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는 것처럼. 자, 그래서 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덱스터가 더 좋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덱스터의 예전에 그 기술력 영화 같은 데서 시각 처리 효과 이런 거 했을 때 엄청나게 그 선명하게 나오고 그 신과 함께 영화 신과 함께 저 기억나는데 덱스터가 했는데 굉장히 저는 인상 깊게 봤어요. 그 우리나라 신과 함께 1, 2 다 우리나라 영화인데도 그거를 엄청나게 헐리우드 영화처럼 엄청 잘했더라고요. 3D 그래픽을. 아무튼 그런 덱스터인데 덱스터는 정작 23%밖에 못 올랐는데 자이언트 스텝이 86%? 이게 좀 너무 많이 오는 게 아닐까. 물론 자이언트 스텝도 나름대로의 그 기술력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SM 소속 아이돌 그룹 에스파의 비주얼, 버추얼 아바타를 제작하는 업체로 이런 것들 아바타로 가수들 아바타로 막 제작하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인기를 끌어서 한데 자 그러면은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신과 함께처럼 엄청나게 쌍천만 1, 2 쌍천만이잖아요. 천만 2개. 근데 그런 영화보다도 이 에스파가 그렇게 인기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약간 의구심이 들어요. 물론 SM 소속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 너무 혼자서 너무 많이 오르는 이런 양상이 약간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약간 들여다볼게요. 내재 가치를 보시면요. PBR이 54예요. 54. 이거 너무합니다. 이거 PBR이 이거는 근데 약간 사이버 기업이기 때문에 PBR 굴뚝공장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좀 밑에 볼게요. 네이버가 밀어줍니다. 네이버의 제페토 그쪽과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고 하승봉 씨 18%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데 이걸 보시면요. 여기서 약간 좀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매출이 올라간 건 긍정적인데 영업이익이 3년 연속 적자였어요. 3년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는 흑자 전환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요한 건 물론 이거 예상치잖아요. 예상치인데 2021년 1분기에 마이너스 5억이었어요. 영업이. 그리고 2021년 6월 2분기 때도 역시 적자로 나타납니다. 그럼 지금 2분기까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물론 3분기도 지금 진행 중이니까 7월이니까 물론 예상 가능합니다만 이게 물론 올라갈 수 있어요. 하반기까지 컨센서스 예상하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꺾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불안한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단기 순이익도 마이너스 이렇게 3년 나와가지고 앞으로 더 잘 될 것은 좋아요. 에스파를 통해서. 하지만 이게 좀 재무적으로 약간 불안한 기업인 건 맞습니다. 6월도 520% 너무 적고
유보금도 얼마 없어요. 그래가지고 부채가 좀 낮은 거는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른 거, 오늘 한 6% 7% 빠지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높게 오른 종목들을 지금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럽다. 지금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는 약간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메타버스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이 바로 자이언트 스텝인데요. 하지만 지금 주가는 많이 오른 상황이라는 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을 체크해 보는 송범선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 전문가님의 레이더망에는 어떤 종목이 걸려 있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가 브랜드 네. 네임에서 아시아 시장에서 10년 연속 1위를 10년 연속 1위. 네, 쉽지 기록했습니다. 않죠. 네. 엄청납니다. 이 14개국 아시아에서 소비자 브랜드 평가 10년 연속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21년 아시아 1000대 브랜드에서 삼성이 1위를 기록했다. 엄청납니다. 야, 1000대 브랜드에서 어떻게 1위를 기록하는지. 그러니까 아시아의 브랜드가 굉장히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뭐 일본에도 예전에 우리 강자라고 보시면 뭐 도요타라던가 아니면 소니, 뭐 파나소닉 등등 엄청난 브랜드들이 많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샤오미니, 뭐 화웨이, 뭐 알리바바 등등 있는데요. 이거를 전부 다 제치고 삼성이 10년 연속 브랜드 1위인 거예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 알리바바 같은 회사들이 사실 시총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글로벌 사회에서는 더 약간 쳐주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외국에서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데도 이렇다고 보니까 엄청납니다. 자, 그리고 뭐 어쨌든 지금 폴더블폰이나 아니면 5세대, 6세대, 6G까지 잘 되고 있고, 자,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면요. 이재용 부회장이 8월 15일 날 그 광복절에 그 풀려난다 이런 게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네. 뭐 그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이 광복절에 나오게 되면 또 삼성전자가 이재용 총수 부회장님의 더불어서 엄청난 그 시너지, 어제 뉴스 기사 나왔더라고요. 광복절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 광복절 특사가 되신다 이렇게 돼가지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뭔가 다시 또 나오셔서 혁신적인 물결을 일으키지 않을까. 삼성전자 아시아 브랜드 10년 연속 1위가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 10년 1위까지 바로 삼성이 뻗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차트 볼게요. 차트 보시면 오늘 오릅니다. 바로 1.5% 다시 반등세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 풀려나신다고 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런 소식 때문에 좀 오르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8만 원 선은 무난히 좀 뚫을 것 같거든요. 8만 원 선은. 자,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96,000원부터 계속 많이 빠지긴 했는데 여기서 이런 점들 여러 가지 브랜드 1위, 아시아 브랜드 10년 연속 1위 또 이런 점들 봤을 때 삼성전자의 무궁무진한 가능성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송범선의 시선 시간에는 삼성전자를 살펴봤습니다. 아시아에서 브랜드 1위를 10년 동안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종목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댓글을 주실 때는 매수가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대장의 분위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1% 가까운 상승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3,246선의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0.6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1,048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30분에 개장한 중국 시장의 분위기도 살펴보시면요. 하락 출발한 이후에 지금 하락률 조금은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3,558선에 지금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절기상 대서입니다. 오늘 많이 더울 걸로 예상되니까요. 더위도 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응답하라 마감 시황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